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8부 동국면의 위기, 나아추의 침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잠깐 되새겨보면요. 1362년 1월 고려는 마침내 개경을 수복했죠. 이때 당시 홍건적의 잔당들이 파두반이라는 사람이 인솔을 해가지고 일단 요동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파두반은 얼마 후에 원 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포가 되면서 사실상 요동에 있었던 홍건군은 완전히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고려의 상황은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남방에서는 계속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진족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홍건군의 침입으로 개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폐허가 돼버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개경의 궁궐, 일단 궁궐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괴가 돼버렸고 백골이 쌓여서 언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몰골이었다는 거죠. 당시 개경으로 돌아왔던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절망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 진짜 아주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이때 당시 동국면에서도 또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고려 조정은 초긴장 상태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때는 언제였냐? 1362년 2월. 그러니까 홍건군을 격퇴하고 수도 개경을 다시 탈환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던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공민왕은 원 제국하고는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원 제국하고 어쨌든 불편한 지역 관계를 맺고 있었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잠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공민왕이 동국면 일대를 탈환하면서 쌍성 총관부를 이제 털어먹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쌍성 총관부 일대의 수장 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소생. 그 다음에 이제 탁도경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조소생과 탁도경은 자기 가족도 버리고서 진짜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몽골 쪽으로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갔던 조소생과 탁도경은 당연히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물론 자기들 힘만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기회를 포착했냐. 바로 홍건군이 쳐들어와서 고려가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더라. 이 소식을 듣고서 힘을 빌리기로 한 거죠. 누구한테 힘을 빌렸냐면은 당시 요동 지역의 최대 군발 세력이었던 나하추였습니다. 이 나하추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자, 나하추는 원 제국의 개국공신이었던 무칼리의 후손이에요. 이 무칼리 가문은 칭기즈칸으로부터 흥한령 방면에 직무가 돼서 대대손손 이제 요동 방면을 지배해온 아주 유력한 군벌 가문입니다. 당시 나하추는 원 제국이 혼란에 빠지자 지방을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심양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행성 승상이라고 자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동에 강력한 군벌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하추는 어떤 야망을 갖고 있었냐면은 요동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야욕에 불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 첫째, 전쟁을 하려면 정보력이 중요하죠, 그죠? 고려의 속사정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라는 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공민왕은 원 제국과 불편하게 해도 제휴 관계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조소생과 탁도경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고려 사람들이었고 또 동국면 일대의 지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하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였던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명분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냐? 조소생과 탁도경의 쌍성 총각을 어떻게 주겠다. 내가 다시 복구시켜주겠다. 그 명분을 가지고서 고려를 침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하추는 조서생과 탁도경을 길잡이로 삼아서 고려의 동국면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살과 홀면, 방면으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래서 삼살은 이제 함경도 북청 일대고 홀면은 흥원 일대입니다. 자, 이에 고려에서는 나하추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동국면 도지휘사, 정의가 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휘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종 3품에 고위 간원이 임명이 되는 임시직이에요. 이거 상서직은 아니었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직책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성계가 동국면의 실질적 패권자라면은 정의는 고려 중앙에서 파견한 일종의 뭐 현장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국면 도지휘사였던 정의가 출격을 해서 나하추하고 붙게 되는데, 나하추는 당시 원 제국에서 거의 간판급의 스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혼자서 이거 막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죠. 저 혼자 힘으로 못 막겠으니까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뭐 공민왕이라고 해서 지원군을 보내줄 여력이 있겠어요. 지금 자기도 개경 복판이라고 정신이 없으시겠는데 지금 뒷수습이 한창이에요. 이쪽도. 그죠? 이러는 와중에 또 외구들은 남방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 여진족도 지금 현재 준동이 심상치 않은데 고려의 중앙에서 더 이상 군대를 보낼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민왕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침 동국면이고 동국면에는 얼마 전에 개경탈환전에서 공훈을 세웠던 이성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라? 이성계를 보내서 정의를 지원하게끔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성계가 동국면 병마수로 임명해서 나하추를 막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죠? 박이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요. 일단 고려군이 가서 싸워요. 근데 밀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해. 그러니까 공민왕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성계를 보내는 거죠. 고려의 소방수예요, 완전히 역할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결국 나하추를 막기 위해서 함흥 방면으로 북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나하추를 막기 위해서 북진했던 이성계. 자, 그러나 나하추가 초반에 고려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하다가 이성계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잠깐 좀 이제 대치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이성계 부대와 나하추 부대가 좀 본격적으로 붙었던 것은 1362년 7월부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당시 전황이 어땠는가 전황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해동 지도에서 함흥 일대와 홍원 일대의 지도입니다. 이게 원래 각기 두 장인데 두 장을 제가 지금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함흥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덕산동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또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차일령과 함관령이라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홍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하고 나하추가 각기 어디에 진을 쳤냐? 이성계는 함흥에 진을 치고 있었고 나하추는 홍원 일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차일령과 함관령, 덕산동을 놓고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하추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나하추는 그때 당시 이제 자기 휘하있었던 장수에게 선봉군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맡겼던 선봉대 누구한테 맡겼냐? 자기 부장이었던 나엔테무르와 바얀 부카라는 장수들에게 약 1,000명을 지휘해서 선봉을 서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하추가 탐색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 두 장수에게 이성계한테 한번 공격을 걸어봐라 하고 보냈는데 이 탐색전에서 이성계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제 나하추의 선봉대가 덕산동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성계 군대에 요격을 받게 되면서 패퇴를 하게 되고 이성계 부대가 함관령과 차일령까지 추격을 하면서 나하추의 선봉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선을 제압당한 나하추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사실 나하추는 이성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성계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성계의 부친하고 아는 사이였죠. 이성계의 부친이었던 이자추는 당시 원 제국의 관료였죠. 동국면 일대를 통괄하는 그런 관료였고 그래서 이제 원 제국에 입조하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하추의 영역인 묘동을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자추와 나하추가 만나서 이제 좀 환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자춘이 나하추에게 자신의 차남인 이성계의 재능을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드러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하추가 뭐 대충 얘기는 들었겠죠. 그때 이자춘의 아들이 이성계고 걔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서 와서 싸우러 왔구나. 걔가 좀 똘똘하다는데 그러나 그래봤자 아직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인데 설마 나한테 상대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실력인지 떠볼까 하고서 자기 부장들한테 선봉대 맡겨가지고 보내봤는데 그냥 왕창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구겨진 거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여기서 이제 나아추가 존심이 상하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간다고서 군대를 이끌고 덕산동으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성계는 나아추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성계는 이렇게 본 거죠. 내가 나아추의 선봉대를 격파했으니까 나아추는 분명히 자존심이 상할 거고 자기가 직접 본대를 이끌고 성급하게 덕산동으로 밀고 들어올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적이 덕산동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첫날 밤 먹고 날 때 그때 야습을 가하자라는 거죠. 이게 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먼 길을 달려온 적을 어떻게 해라. 쉴 틈을 주지 말고 공격을 퍼부으라는 것이 병법의 기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놓고 보면은 이성계가 병법의 기본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장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야습을 가하게 되니까 나아추는 여기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확 튀어나온 것도 있고 또 이성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설마 뭐 얘가 야습 걸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별로 데뷔를 안 했던 모양인지 이 야습이 멋지게 먹혀 들어가면서 결국 나아추는 다시 홍원 달단동으로 퇴각을 해서 그리로 가서 이제 본진을 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성계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척후를 풀어가지고 나아추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나아추의 비전투 요원들이 어디에서 차유령에서 뭐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땔감을 베고 있다라는 첩보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성계가 다시 또 공세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병법의 기본 중 하나예요. 강한 곳보다도 어디를 먼저 쳐라. 약한 곳을 먼저 쳐라. 사실상 땔감 베는 병사들이니까 얘들은 거의 비전투 요원일 거고 물론 뭐 이제 그거를 호위해주는 병력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비전투 병력이 위주다 보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습격을 가해서 나아추 부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성계 부대가 정예병 대략 한 6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차유령을 넘어서 적진을 급습하게 되니까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나아추의 군사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성계가 특히 10여 기를 이끌고서 돌진을 해서 정말 신들린 궁술로 적장을 쏴 죽임으로써 나아추의 부대는 차유령에서 또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나아추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연전연승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 부대가 이성계 보자마자 이제 연전연패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아추도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들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 사실 나아추의 부대가 이성계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아추 휘하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역전의 용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전의 용사로 인해서 고려군이 굉장히 고전을 했던 건데 나아추가 바로 이 자신이 아껴뒀던 용사를 드디어 선두에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 장수의 이름은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지만 붉은 깃털로 장식한 철갑옷을 입은 장수로 굉장히 무용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사가 나타나면은 고려군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기 바빴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이 나아추의 용사와 이성계 사이의 대결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나아추는 아끼던 용사를 전투에 투입해 이성계를 제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계 역시 그 용사를 제압하지 않으면 나아추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일단 이성계라는 인물은요. 병법의 기본에도 굉장히 충실한 인물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쇼맨십도 상당히 강한 장군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최영하고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죠. 최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뚝심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엄격하고 근엄한 스타일의 장군이라면은 이성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쇼맨십이 있고 병사들한테 친근감 있게 나오는 그런 장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성계가 가장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은 전투를 벌이기 앞서서 만약에 최영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병사들한테 주의사항 전달하고 군기 딱 확립하고 그렇게 이제 근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성계는 반대로 이런 방식을 많이 했어요. 병사들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장기인 신들린 활성시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봐라. 내가 지금 활로 점을 쳐봤는데 내가 저 멀리 있는 저 솔방울 가지고 맞히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대승할 징조다. 하면서 이제 군사들의 사기를 한 방에 끌어올리는 그런 쇼맨십을 굉장히 자주 선보이는 장군이 이성계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가 아직 나이가 30 초반이다 보니까 상당히 젊고 혈기 왕성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성계가 어떤 좀 이제 약간 좀 객기하면 객기인데요. 어떤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그 붉은 꼬리 깃을 탄 나아추의 용사를
보자마자 단기로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와 나아추 용사 사이에서 단기 접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일본식 용어로는 일기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단기 접전이 딱 벌어지자 나아추의 용사도 거부하지 않죠. 어차피 자기의 목적은 이성계를 잡는 거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곧바로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생기는지 이성계가 처음에 기세 좋게 달려왔던 것 치고는 이거 좀 잘 못 싸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아추의 용사를 감당해내지 못하고서 도망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자 나아추의 용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회심의 미소를 친 거죠. 내가 드디어 적장의 목을 따는구나 하고서 급 가속을 해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를 바짝 따라 붙어가지고 나아추의 용사가 이성계의 등을 향해서 창을 쑥 내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성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성계가 몸을 순간적으로 확 뒤집으면서 말 한 장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나아추의 용사는 이성계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서 있는 힘껏 창을 내지른 건데, 그거를 이성계가 몸을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추 용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내지른 창이 허공을 딱 가르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 위에서 거꾸로 떨어졌고, 이성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 위에서 떨어진 나아추의 용사를 바로 활로 쏴서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성계는 여기서 나아추의 용사하고 싸울 때 일부러 진척하고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유인작전을 펼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추의 용사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내지르게끔 유도를 하고, 그거를 피한 다음에 일반 역전을 해가지고 활로 쏴서 나아추의 용사를 잡은 겁니다. 확실히 쇼맨십을 좋아하는 이성계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처음부터 그냥 쉽게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예요. 이런 쇼맨십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승리를 하면은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인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고려군은 당연히 사기가 고양되었고, 믿었던 용사마저 쓰러지자 나아추의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아추의 부대를 추격하면서 거의 해질녘까지 이제 추격전을 벌여서 나아추는 간신히 이성계의 추격대를 뿌리치고 군을 정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관련된 기록이 지금 이제 태조실록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태조실록에 나와 있는 관련 기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태조가 이곳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여러 번 싸워 패배한 현상을 물으니, 여러 장수들은 말하기를 매양 싸움이 한창일 때 적에 장수한 사람이 스가봇의 붉은 깃꼬리로서 장식하고 창을 휘두르면서 갑자기 뛰어나오니 여러 사람이 무서워 쓰러져서 감히 당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오기 전까지 고려군이 왜 연전연패했냐 했을 때 하나같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나아추 휘하에 아주 무시무시한 용사가 있는데 금마만 나오면은 이제 고려군이 맥을 못 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자 태조는 그 사람을 물색하여 혼자 이를 당적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접전이 벌어졌어요.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니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뛰어나와서 창을 겨누어 대기를 심히 급하게 하는지라. 태조는 몸을 뒤집어 말 다래에 붙으니, 이 말 다래라는 것은 말 한 장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부속기구인데 그냥 쉽게 말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몸을 딱 뒤집어서 낮추니까 적장이 창을 내지르다 허치르게 된 거죠. 창을 따라 거꾸러지는지라 태조는 즉시 안장이 걸터앉아 쏘아서 또 이를 죽이니 이에 적이 낭패하여 도망하였다. 태조는 이를 추격하여 적이 둔친 곳에 이르렀으나 해가 저물어서 그만 돌아왔다. 그러니까 해질녘까지 두들겨 패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성계의 부대가 맹공을 퍼부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날 이성계가 승부에 응한 것은 아마도 이제 단기 접전을 통해서 적장을 쓰러뜨림으로써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또 적에게는 공포 충격을 선사해주려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게, 이성계는 일개 장군이 아니라 동국면 일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병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승부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성계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고려군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성계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좀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좀 어느 정도 좀 무모한 만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성계가 능력은 출중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중에 어쩔 수 없이 적군과 이제 엉켜 붙으면서 직접 이제 적군하고
창이나 칼, 활을 들고 싸우는 거하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거하고 일부러 적장을 찾아내가지고 단기 접점 승부를 벌이는 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따라서 나서는 거는 위험도는 따르지만 그거는 장수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적장을 찾아가지고 단기 접점하는 행동은 동국면 병마사라는 그 지위를 좀 망각한 행동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성계의 이런 좀 만용 섞인 행동은 이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그때 좀 된통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좀 이제 자기 성격을 고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성계가 보여준 용명은 아군과 적군은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성계의 이런 무용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 있었냐? 심지어 적장이 했던 나아추 진영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나아추는 아예 그냥 고려를 먹을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여기에 현장에. 그래서 전장에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첩까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전투 장면을 나아추의 처와 첩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나아추의 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뭐라고 써있냐? 나아추의 처가 남편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천하를 주름잡았지만 언제 저처럼 용맹한 장수를 보았어. 맞붙어 싸우지 말고 속히 돌아가는 게 옳으리다 라고 충고했으나 그러니까 이 나아추의 처가 봐도 지금 이성계의 용맹무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아추 당신이 아무리 선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저 이성계는 고통내기가 아닌 것 같다. 괜히 싸우다가 탈나지 말고 그냥 요동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아추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당시 군중에 있던 나아추의 여동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조의 귀신 같은 무예를 보고서 내심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탐복해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의 활약을 보고서 나아추의 와이프, 나아추의 여동생까지도 한복을 하게 되는데 정작 누구는 이거를 좀 인정하기 힘들었냐면은 나아추는 이걸 좀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죠. 정말 괴롭죠. 자기가 원 제국에서 간파크 스타 장군이었는데 지금 이 촌동네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어린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이성계한테 계속 깨지고 있으니 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나아추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깨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영광스러웠던 순간 거기를 회상하게 된다는 거죠. 몽골군은 평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기병전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아추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아.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산악지대나 그런 이제 좁은 협곡에서 싸웠으니까 내가 진 거고, 평야에서 내가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땐 정말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성계 전hom을 평야로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붙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보기 드문 대평원에서 벌어진 아주 커다란 규모의 기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흥평야 일대에서 이 기병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아추가 자기가 자신 있는 평원 지역에서 기병전으로 이성계하고 승부를 걸게 됐다는 거죠. 과연 이성계는 이 함흥평야의 대기병전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